자, 여의도 너머TV 닭간다 플러스 정치의 고수를 모셔보고 한국 정치판을 오늘도 역시 한번 자세하게 해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시죠, 박성민 민정치 컨설팅 대표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뭐 한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네. 이거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루 2번 진행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오전에도 하고, 예, 오후. 예. 제가 한 3시간 기다렸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언제 오시나 계속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않게. 그 오후에 지난번에는 뭐 11시 반에 했었는데. 맞아요. 예. 이제 그때 해도 되고 2시 해도 되고 이렇습니까? 이왕이면 11시 반에 이제 생방 끝나고 바로 하는 게 저는 좋죠. 그렇죠. 예. 가서 잠깐 은행 업무 보고 왔어요. 그러시구나. 나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조언이 제가 11시 반에 맞춰서 오겠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조언이 자주만 나와 주시면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팬이라 오늘도 역시 저는 이게 방송을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대표님이랑 티타임 갖는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항상 방송에 임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좀 즐거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대표님이랑 이렇게 또 제가 감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까? 항상. 왜 그러세요? 예. 보통 항상, 그런 얘기는 그 연예인들 대상으로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연예인이시죠. 예. 하여튼 귀한 시간인데 우리 뭐 빨리 합시다. 알겠습니다. 저는 정치 시사 덕후기 때문에 이렇게 덕후 입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 걸 너무 즐거워하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뭐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그동안은 뭐 좀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방송도 다 이제 안 하고 여행을 좀 다니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뭐 갑자기 여행 다니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원래 딱 3가지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네. 책 읽고 여기는 뭐 신문도 포함됩니다만 신문이나 책 읽는 거, 그다음에 여행하는 거, 그다음에 예술 관람 다니는 거. 너무 그러니까 멋진 인생이네요. 이건 예. 뭐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독서는 뭐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그렇죠. 여행은 돌아다니며 하는 독서란 말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제가 좋아하고 그거 하려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운전도 안 하고 골프도 안 하고 SNS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죠. 종이 신문 뭐 새벽부터 커피 제가 좋아하는 커피 내려서 하루 8개 신문 읽는 데만 하루 한 8시간. 뭐 책도 요즘은 책 아주 두꺼운 책. 저는 벽돌 책 읽는 걸 좋아해요. 한 1000페이지짜리 이런 책들. 그러니까 뭐 제가 원하는 인생을 이미 살고 계시네요. 전 좀 제발 좀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걸 왜 못 샀어요? 그렇게. 근데 이게 저는 또 본업이 방송이라 방송을 하는 또 재미도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런 재미도 좀 느끼면서 대표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생을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여행 다녀 보면 3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건강과 돈과 시간인데. 맞아요. 시간은 제가 어쨌든 의지를 갖고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건강을 위해서 하여튼 그거는 제 운동은 일주일에 한 3번은 가서 PT를 아침에 꼭 받고 그다음에 이제 돈은 그냥 돈에서 약간 멈추시네요. 그걸 언제 한번 컨설팅을 좀 제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거는 뭐 컨설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 이 국정의 전반적인 이 정치판, 이 시사판의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대표님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이 저랑 이제 이야기하신 게 있거든요. 저희 대본대로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 현재? 아니 뭐 너무 많잖아요 지금. 네네네. 근데 저는 뭐 이제 갑자기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런데 크게 보면 뭐 근자에는 한 3가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트럼프 충격에 대한 해석, 그것도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충격이고 기술적으로 보면 AI 충격, 매우 큰 충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로 보면 양극단에 그 전에는 제가 전환길 충격도 못지않은 충격이다. 그 앞에 2 충격에 비해서. 그리고 전환길 씨 이야기가 요즘 많이 안 나오네요. 그런 충격이었는데 요즘 국회를 보니까 뭐 이건 뭐 또 엄청난 충격이어서 국감 충격. 이거는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다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AI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SNS 아무것도 안 하니까 플랫폼 때부터 아무거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사를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뭐 예를 들면 한 30억 년쯤 자연의 시대를 살다가 네. 한 3,000년쯤 신의 시대를 살다가 한 300년쯤 인간의 시대를 살다가 마침내 기계 시대의 문 앞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네네. 물론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뭐 자연의 시대가 만든 뭐 에베레스트 목숨 걸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듯이 뭐 그거 즐기고는 살 텐데 그 충격도 저는 두렵지만 우리가 뭐 민주주의가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아이고 지금 미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 정치에 그 몰아닥치는 이 광풍이 꼭 1차 세계대전 전야 같아서 1차 세계대전 전야에 관한 책들을 많이 봤죠. 그렇군요. 예. 1차 대전 전야를 보면 떠오르는 그 독일 늦게 통일했는데 네. 그 독일이 이제 드디어 아리안족의 시대가 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가라앉는 영국에 대한 두려움, 그 충돌이 어떻게 보면 예견된 거지만 그 1차 세계대전 전야에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게 뭐 비렐르 미세 같은 어리석은 군주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상가들, 철학자들, 언론인들, 심지어는 예술가들조차도 다 전쟁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 그 인종 이거 이제 드디어 우리 인종의 우수함을 알릴 때가 왔다. 우리 민족의 우수함을 알릴 때가 왔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조금 그런 걸 좀 약간 느껴서 그런 정도의 그 우려를 하죠. 왜냐하면 미국이 저러는 거는 뭐 제가 첫 질문이 너무 길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전 너무 좋습니다. 예. 미국 사회를 제가 보면 그냥 단순하게 미국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한테 물으면 무식하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미국은 그냥 과잉 소비가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긴 소비가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나라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실력보다 너무 많이 쓰는 거죠. 모든 걸.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빚을 내서 쓰는 거고 그 국채를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이 사줬는데 그걸 이제 안 사주게 되면 달러 패권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동시켜 갖고 달러 패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달러 패권이 그 무너진다는 건 결국 미국의 패권이 무너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축통화가 무너지면 미국의 힘이 정말 네. 야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전쟁 이야기가 그러니까 중국은 뭐가 문제냐? 제가 이건 뭐 전문가가 아니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긴 또 과잉 생산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을 하는데 과잉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1년에 한 1200만 명 대학생들이 나오는데 대졸자가 나오는데 한 1%에 한 200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한 6% 성장은 해줘야 그래도 그 소화가 될 텐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번에 3분기에도 뭐 한 4.8% 이렇게 되니까 물건을 만들고 이걸 얻다 가다 내다 팔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을 걸어 잠그니까 가격을 낮춰갖고 덤핑으로 밀어내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밀어내기 때문에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의 뭐 그게 뭐 석유화학이든 뭐 배터리든 디스플레이 다 죽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제 중국도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없다 이 두려움, 또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 이런 두려움들이 옛날 같으면 이건 뭐 전쟁도 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잘 해야죠. 전체적인 이 국정과 세계 판도의 흐름 이런 곳에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시군요. 지금 현재 AI 시대를 맞아서 과연 또 어떻게 또 환경이 재편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넓게 가지 마시고 국내로 들어오실 때 저도 그 생각에 너무 갔다는 생각이 그래도 잘 땡겼어요. 안 그러면 좀 더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갈 뻔했네요. 이제 잠깐 일로 오셔서 국내 정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정세도 굉장히 복잡하고 많이 얽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지금까지의 흐름과 분위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포괄적인가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저 효과도 있죠.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되신 분이니까 조금만 정상적으로 해도 그래도 이게 나라가 정상화됐구나, 또 민주주의가 좀 회복됐구나 이런 게 좀 있어서 30일 됐을 때 좀 이른 좀 그 기자회견도 있었고 그때 평가만 해도 대통령실이나 그 강요들 인선하는 거 보면 조금 좀 참신하다. 좀 안정감 있게 가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극단적이지 않게 그런 평가를 좀 했었어요. 네. 근데 100일 때 보니까 그때 저희가 방송할 때쯤이 그때쯤인 것 같은데 그 30일 때보다는 뭔가 조금 캐스천이 좀 찍혔어요. 이게 전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뭐 그래 보이지 않고 인사 문제도 초기에 좀 참신함보다는 뒤로 갈수록 조금 이런 분들도 끝까지 이렇게 임명하셔야 되나 하는 게 좀 보였고 네네. 당정 관계도 이게 뭐 역할 분담이 아니라 뭐가 진짜 삐그덕거리는 것 같고 뭐 지금 관세 문제나 이런 것도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가 명확히 안 풀리고 외교 문제도 좀 외교도 문제죠. 그렇고 네. 동맹 현대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국제 정세가 어려운데도 아니 그 사법 개혁이나 검찰 개혁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야 되느냐 하는 것도 좀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 부동산 정책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또 과거에 많이 봤던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해서 요번에 좀 기대를 좀 했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랑 좀 다르게 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고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하는 약간의 우려가 좀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래도 대통령 당선이 되시고 나서 나는 민주당의 후보였지 대통령은 다른 거야라고 해서 중도를 좀 표방하시다가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지금 내는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도 전 정권인 전 민주당 정권인 문재인 정부와 좀 비슷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물론 이제 그 보수 정권하고 비교했을 때 민주당 정권의 특징이 좀 있어요. 네. 뭐 그 김대중 정부, 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 이런 말은 쓸 수 있어도 이재명 정권, 문재인 정권 이런 말은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민주당 정권이죠. 네. 민주당 정권이니까 대통령의 그립감이라고 하는 게 보수 정당하고 좀 다르죠. 보수는 뭐 윤석열 정권, 박근혜 정권 이런 게 분명히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과거의 그 실패를 또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네네. 그러나 이제 그 경제학이 유명 이번엔 다르다 그러면서 또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쪽이죠. 정책도 있죠. 그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걸로 아주 크게 한번 그 된통 같은 그쵸, 난리가 났죠. 사실. 엄청나게 폭등하지 않아요. 그걸로 그 때문에 정권 넘어갔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사실 문재인 정권도 똑같이 반복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도 발부. 근데 제가 보면 세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근데 이 세 가지 오류라는 건 제가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건 이제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그 판단입니다. 제가 보는 민주당 정부는 교육 문제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쾌적한 집, 쾌적한 환경의 집과 좋은 교육을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쾌적한 집이라는 게 공공주택이 됐든 임대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를 잘 공급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좋은 교육, 공교육 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욕구를 잘 해소시켜주면 된다는 건 사회주의 방식이고 이거는 뭐 이미 실패한 거거든요. 인간은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우리 애들을 좀 더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건 본능이잖아요. 당연히 갖고 있는 욕망이 본능인데 두 번째 오류는 그 욕구만 해결해 주면 된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오류고 두 번째 오류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탐욕이라고 몰아붙인 것이 전 두 번째 욕망이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세기 갭 투자해 갖고 자산을 좀 늘리려고 하는 분이 있다. 30, 40대.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일하고 계신 뭐 우리가 뉴스로 많이 만나잖아요. 차관 분들. 그분들도 다 탐욕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정작 본인들이 더 탐욕스럽게 하고 있으면서 그런다는 거. 그 위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 제가 그 강남 살아봐서 하는데 다 강남 살 필요 없어요. 내가 우리 애들 저 특목고 보내봐서 아는데 그 특목고 다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 내가 뭐 영끌해가고 사봤는데 다 영끌해서 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전이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대통령 실장도 비서실장도 강남 지금 포기 안 한 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세 가지 오류라는 건 욕구만 해결해 준다고 보는 인간 본성에 대한 착각. 두 번째 욕망을 탐욕으로 밀어붙인. 그다음 세 번째는 정작 본인들은 내로남불 정도를 넘어서 위선도 넘었고 이거는 뭐
그런 정도로 하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뭐 타락한 정도 아닌가 그런 정도까지 들 정도로 부동산 관련된 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부동산 문제가 참 예민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부동산 얘기를 하면 조회수도 굉장히 요즘 잘 나오는 사회적 분위기도 좀 있고 한국 사람들에게 뭐 네, 자산 증식과 절대적이죠. 관련해서 절대적이죠. 네. 부동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왜 진보 정권만 오면은 부동산이 이렇게 상승하는가에 대해서 집에서 곰곰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진보 정권과 이 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해서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저보다 생각을 전문가시니까. 아닙니다. 좀 얘기를 좀 하십시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방어 수단으로서 부동산을 좀 선택하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일반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접근 방법이 쉬운 곳이 확실히 아파트, 뭐 부동산 이런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인간의 기본권을 계속 건들지 마라. 대신 우리는 먼저 했으니까 지금은 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수요만 지금 억눌러 놓는 상태잖아요. 공급은 안 해주고.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동산을 인플레이션의 해지 용도로 사용하는 분도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체적인 그 느낌에 대해서 이 보수 정권과 그 진보 정권의 그 부동산 정책의 차이는 뭐라고 저희가 생각해야 되나요? 이거 오늘은 방송 어렵겠는데 이거 제가 모르는 데를 끌고 들어가고 저를 곤란하게 하는데. 아니 왜냐면 이게 정책에 대한 발표 때문에 좀 지지율도 좀 많이 좀 문제가 좀 생겨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그러니까 같아서. 아까 제가 말한 거대로 예.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보는 세계관은 사회주의식으로 이 욕구라고 하는 거고 네. 보수 정당은 조금 더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욕망이라는 걸 좀 이렇게 이해하는 네. 이제 그런 거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보자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진보 정권은 이걸 세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뭘로 하든지 간에 네. 수요 억제 체계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지 말아라, 거래하지 마라. 약간 그런 이런 거죠. 내용이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려고 하는 욕망은 못 누르니까 네. 살 수 있는 수단을 누르는 거죠. 뭐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걸 뭐 갖고 있어도 고통스럽게 하고.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뭐 징벌이 되게 하는 거. 아주 뭐 그리고 이거는 보유세라든가 재산세. 그렇게 해서 이게 세금이 아니라 거의 벌금에 가까운 그런 정도로 이제 징벌을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보수는 크게 보면 공급을 좀 확대하자.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네. 신축 아파트가 왜 비싸냐? 그건 뭐 다 새로운 거에 좀 좋은데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좀 풀어주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흔히 우리 얘기하는데 일본이 그렇게 될 때도 89년에 정점 찍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버블이 생겼잖아요. 90년에 계속 일본 경제가 이제 내려온다고요. 그럴 때 일본이 초기에 진단은 뭐였냐면 이건 수요의 문제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처럼 그러니까 뭐 돈도 좀 나눠줘서 좀 쓰게 하자. 그거 안 나눠주니까 뭐 쿠폰 같은 거 상품권 이런 거 나눠줘서 좀 쓰게 하자고 했는데도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한참 하고 나서야 우리 그 경제 문제가 수요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공급 쪽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그 아베의 그 세 가지 화살이라는 게 뭐 양적 완화도 있지만 구조혁신 같은 거, 구조개혁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민주당은 어쨌든 이거를 계속 수요를 억제하자는 쪽에 맞춰져 있어서 이제 그런 것 같고 글쎄요 이걸 좀 더 나가면 뭐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일부 지금 뭐 구인철 장관도 그런 얘기 했는데 보유세 얘기를 조금 했잖아요. 보유세를 무조건 건드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강남에 이제 그 고가의 아파트들 뭐 40억, 50억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소득은 다 끊겼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팔고 나가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팔도록 하는 거에 압박은 이제 그 갖고 있을 때 그 세금 부담을 올리는 보유세를 올리는 거죠. 그 양도세를 낮추고 그리고 보유세를 이제 올린다. 양도세나 이렇게 거래세를 좀 낮춰서 엑시트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것도 한번 테이블에 좀 올려는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세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지금처럼 그냥
서울시 전역과 나머지를 갖다 동시에 그냥 확 틀어막는 그 다시 말하면 아파트 가격이 잡힐 때까지는 공급을 자기들이 제공할 때까지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신호를 준 거니까 네네네. 조금 그거는 지방선거 때 확실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세금을 건들면 아무래도 저항이 무조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보유세 문제도 어떻게 건들지 안 건들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잡음들이 뭐 보유세를 1%만 부과하면 팔 거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뭐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보유하면 지금 살 필요 없다. 나중에 돈 모아서 나중에 집값이 하락하면 그때 사라. 뭐 이런 말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약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라면서 막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글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들은 그러면서, 다 대출 받아서 했는데 그건 뭐 자산을 증식할 목적은 없었다. 아무도 안 믿는 말이죠. 네네. 그건 뭐 양자역학 공부하느라고 딸 결혼식에 신경 못 썼다는 말하고 거의 비등한 말인데 앞으로는 네. 안 그러겠다. 이 경제 뭐 수장이 그 얘기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그 분들도 저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 거예요. 뭐 다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뭐 갭 투자도 했을 거고 영끌도 했을 거고 그분들도 다 인간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런 마음일 거예요. 사긴 샀는데 오를 거를 바래서 하지 않았지만 이왕이면 오르면 좋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자세하게 마음은 들여다볼 수 저 없지만. 같은 사람은 순진해서 저는 이제 강서구란 데에 그 옛날 제가 68년부터 거기 사는데 처음에 염창동 살다가 뭐 신정동 살다가 지금 화곡동이라는 데 사는데 지금은 이제 우장산동으로 바뀌었지만 그 이제 저는 50몇 년간 거기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이사도 딱 2번밖에 안 갔고 제가 늦게 딸을 낳았는데 나도 그래도 공교육의 힘을 믿고 바로 저희 아파트에 담벼락에 붙어 있는 그 그냥 학교를 보내고 네. 뭐 사람들은 이런 거 뭐 사립초등학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도 그 뭐 공교육을 네. 정상화시키고 한다니까 그거 믿어보자. 뭐 저는 아파트도 그냥 비싸지 않은 아파트에 저는 그냥 좋아요. 그냥 뭐 꼭 그걸 자산 증식을 위해서 뭐 강남을 가야 된다거나 생각은 안 하는데 그 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안 가고 싶어서 안 가서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고 거기 네. 살아도 좋다 뭐 네. 이렇게 하는 건지만 뭐 가고 왜 싶은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를 왜 가고 그렇게 싶은 하면서 사람들은. 본인들은 다 거기 살고 다 지금 하지 말라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걸 보면 본인들은 다 했잖아요. 네. 그거는 좀 정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젊은 세대에게 조금 그 부딪히죠. 분노를 네, 맞아요. 일으킬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이 50%대죠. 리얼미터 지지율은 52%. 취임 5개월 차 국정 지지율이 50%이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높은 수준이긴 하죠. 아직 40%대로 내려오지 위기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요. 50%가 넘는다는 것은 사실 높은 수준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의 하락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좀 한번 여쭤보는 건데, 결국에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부동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당정 갈등입니까? 아니면 뭐 캄보디아 사태도 있고, 아니면 외교 무슨 뭐 관세 협상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뭐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다라고 보지만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건 외교 이벤트가 있으면 좀 올라가니까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뭐 타결된다든가 또 뭐 원자력 협정 같은 얘기도 좀 나오는데 거기서 그 동안에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던 뭐 그런 것들이 좀 뭐 받아들여지면 또 약간 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에이펙 전후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당정 간의 문제고, 당정 간의 문제 중에 지금 국회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금 뭐 대법원 그 법사위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방위와 법사위 지금 추미애 위원장과 지금 최민희 위원장 중심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싸움이 많이 나는 곳이죠. 근데 역대로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정권을 잃게 되는 것은 되게 민생이 어려울 때 정치적인 어젠다 거기에 몰입하면 다 정권이 어려워졌어요. 박근혜 정부도 초기에 어쨌든 좋은 조건을 출발했는데 통합진보당 해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노무현 정부도 이제 그 가반이 되고 나서 2004년도에 4대 개혁 입법, 특히 그 국가보안법 폐지, 여기에 이제 과도하게 힘을, 문재인 정부 때는 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렇게 한 건데, 이번에는 뭐 지금 그 대법원에 대한 압박, 예, 그리고 뭐 사법개혁, 예,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가니까 박근혜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보수가 갖고 있었던 뭐 능력이라고 하는 그 상징 자본들이 다 소진됐는데, 지금 민주당 정부가 갖고 있었던 민주당의 상징 자본이 뭐 민주주의, 또 뭐 인권, 도덕성,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탕진돼 갖고 있는 거여서 이 문제가 저는 그 국민들이 중도층에서 내란의 그 시효가 그 뭐 내란 특검 다 끝나고 나면 저는 뭐 절대 내년 그 설날 이후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 내란 그런 이슈가. 시효가 그게 국민, 그러니까 시효가 딱 끝나고 나면 그게 마무리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 판결이 난 이후로 봐야 됩니까? 판결은 뭐 훨씬 더 늦게까지 날 거고 기소겠죠. 기소, 그러니까 한 다음에 기소가 가서 되고. 1심 재판들도 뭐 그렇게 빨리 나지는 않을 텐데 쟁점들이 많아서 그런 걸 이제 빨리 하게 하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뭐 그 다음에는 좀 국면이 전환될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야당 한나라당이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잃어버린 10년이란 프레임을 가지고 뭐 잃어버린 10년. 그래갖고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총선까지 3번 연속으로 압승을 했어요. 그 집권했으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2010년 지방선거 때 여전히 또 그게 먹히는 줄 알고 잃어버린 10년을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것 때문에 반전됐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라는 것도 좀 있었지만 지금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이거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서 대통령 선거 끝난 지 1년도 넘었는데 계속 유효할 거냐?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쪽에서는 조금 그걸 전환시켜 보려고 하는 것도 같은데, 당 쪽에서 이걸 뭐 계속 이거 우리 강성 지지층들이 이걸 원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 게 저는 최대 위기 요인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도 계속 좀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 사법개혁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에서 그냥 세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거나 저러거나 그걸 뭐 국합, 배드캅 역할 분담을 한 건지 뭐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지금 사실상의 4심제인 그 뭐 헌재가 마지막으로 또 판결 손을 그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자 이런 거부터 해서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는 건데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그 법사위가 좀 한 거는 뭐 국회의 권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는 느낌은 서부지법의 난동, 그거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거고, 명백한 이거는 폭력적이지도 않고 합법적 권한 갖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버랩된 거는 느낌은 제가 비슷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사법권을 좀 압박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중도의 판단이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느냐, 대통령과 또 당 쪽에서도 그게 저는 제일 큰 위기 요인 같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시고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50%대 지지율은 그래도 뭐 낮은 지지율은 아니다, 높은 수준에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약간은 지금 꺾이고 있는 그 상태고, 그러면 이 꺾이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이 지지율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근데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게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분위기는 지금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는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지지율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짚고 싶은데, 첫째는 지금 50%대 중반이 나오잖아요. 지금 전화 면접으로 보면 여기저기 뭐 다르긴 하지만 대개 50% 초반, 뭐 중반 정도까지 초반까지 나오는 게 있어도 대개 지금 전화 면접으로는 뭐 54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거면 위기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 상단이 65%라고 봤는데 65% 찍고 내려와서 지금 조금씩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저는 50%가 붕괴하기 전에는 그 전화 면접 조사로 위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50%가 그 마지노선이군요. 예, 왜 네. 그러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55대 35가 있는데 네. 긍정평가가 55를 넘고 부정평가가 35 미치면 저는 그 구도가 인물과 이슈를 다 그 지배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긴다고 봐요. 그러나 55% 밑으로 들어오고 긍정평가가 뭐 부정평가가 35를 넘으면 40에 근접하면 네. 아무리 긍정평가가 높아도 그다음부터는 또 인물과 이슈가 말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50%가 중요한데 여기서 두 가지 이슈를 민주당은 걱정해야 됩니다. 과연 직급 여론조사가 보수층과 중도 보수층이 다 응답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뭐 비상계엄 이후에 굉장히 화도 나고 대선 패배 이후에 화도 나서 응답을 잘 안 하고 있어서 약간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표직 구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돼 있으면 실제 여론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낮을 수 있다. 뭐 담은 2, 3%라도 네. 요거 첫 번째 주목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그거예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못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저 모양인데 올라올 수 있겠냐. 안 올라온다면 역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전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2024년도에 민주당이 승리를 압승을 했는데 그 압승도 민주당이 뭘 잘했다가 아니에요. 그때. 뭐 이재명, 조국, 추미애 뭐 모든 분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그 이분들이 문제 있는 거 우리도 다 있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시 우린 더 꼴보기 싫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선거라고 하는 건 좋아해서 찍거나 필요해서 찍거나 상대가 싫어서 찍거나이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큰 동력은 상대가 싫어서인데 내년도 지방선거가 이거 이제 내란 청산이 너무 좀 지겹고 집권하고 나서 뭐 새로운 대한민국이 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 과거랑 똑같은 걸 반복하는구나. 이게 안 되겠어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중도층에서 그거는 이 국민의힘이 혁신을 했거나 안 했거나는 덜 중요해질 수 있죠. 그게 심판하자고 하는 게 강력하게 작동할 거니까. 네. 국힘을 지금 들여다보면은 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또 면회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밀렸던 숙제를 이제 와서 한 거니 조용히 하려고 한 거니 지금부터 좀 장동혁 대표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이제 장동영 제가 마음은 모르겠어요. 장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 같고 그분이 이제 될 때도 그렇고 전체적인 세계관도 그렇고 한교안 대표 정도로 뭐 신념 있는 세계관을 갖고 계신 분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 우파지향적, 그 우파지향적이라는 걸 제가 뭐라 그럴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노선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를 포함한 다수의 분들이 분들에게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뭐 약속을 지켰든 뭐하든 캠페인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만든 물건 잘 팔릴 때 쓸데없이 다른 물건 내놓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00년 붉은 악마 다 뭐 붉은 셔츠에 붉은 수건에 붉은색밖에 없어. 난리 났죠. 그런데 야 이거 이렇게 팔리는데 거기다 노란색 만들어갖고 내보낼 필요 있어요? 이것도 다 그냥 내놓으면 이거 다 사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서 여당이 공격을 받는 중에 국면 전환을 여당이 해야 될 텐데 야당 대표가 조금 시켜준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더 확산시키지는 않았고 내부에서는 더 논쟁은 없고 그거 뭐 약속시키려고 한 거다. 그리고 짧은 한 10분 정도의 뭐 면회였고 뭐 인간적인 도리를 한 거고 뭐 그런 거다. 그런 측면에 대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또 할 측면도 있는데 그게 이제 특별히 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십니까?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를 이기려면 지금 이런 본인이 지금 보인 노선으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좀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니 근데 선거를 앞두고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이제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 지금도
지금 이제 면회를 가는 것 같은 자세를 그때도 역시 취하고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과거의 네. 보수는 그걸 참 잘했어요. 아주 그 변신에 능했어요. 네, 그냥 꼬리 그러니까- 딱 자르고 그냥 그랬는데 이렇게 넘어갔죠. 예. 그 전에는 민주당이 오히려 그 변신을 굉장히 못했어요. 요즘은 놀라운 변신은 저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2007년도에요. 2007년도에 그 이명박 후보는 굉장히 개혁적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랑 경선할 때만 해도 뭐 서울장 할 때만 해도 개혁파의 기수고 맞아요. 보수파는 박근혜였는데 이런 과거 얘기 듣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예. 그 옛날 민정계 인사들 뭐 형님인 이상득 뭐 박기태 뭐 이런 분들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 대통령 후보 이명박과 2008년도 대통령 이명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똑같더라고요. 2012년에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뭐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뭐 김종인 또 청년에서 이준석 불러들이고 막 또 뭐 국민통합에서 한강호 불러들이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야 이게 뭔가 큰 중도를 향한 변화를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대통령 딱 되자마자 2013년부터는 뭐 완전히 돌아갔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박근혜와 대통령 박근혜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역시 보수는 이 진폭이 크구나. 이랬는데 어느 날 딱 그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면 선거 패배가 자명히 보이는데도 아주 확신범들처럼 황교안 체제,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는 그냥 뭐 총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뭐 보궐선거 패배 다 예고되어 있는데도 죽는 길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반면에 민주당은 옛날에 그렇게 가감히 변신을 못했어요. 소심했다고 민주당은. 근데 요즘은 민주당이 굉장히 가감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 돌아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옛날에 보수였다면 옛날에 선거를 잘하던 그 한나라당 때나 뭐 이럴 때의 보수라면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이 전체적인 전략적 판단을 해서 변할 겁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겠지만 최근 몇 년간 보여주고 있는 보수는 거의 그 이념형, 확신형 이렇게 돼 있어서 뭐 변할 가능성과 변하지 않을 가능성 저한테 배팅하라 그러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변해도 네. 그냥 신용만 할 것 같고 조금 정도 승리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정도의 변화를 하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개혁한다고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서 그때 좀 약간 보수가 좀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잖아요. 그 이후로 선거를 3번 정도 승리를 하고 결국에 그러면 지금의 국민의힘도 그런 선택을 해야지만 결국 바뀔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개혁조차도 안 할 거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보는 아예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선거 연합을 해체해갖고 이긴 정당은 없어요.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크게 이겼고 그건 김종인 대표 체제와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4.7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연속으로 이겼고 그때 그렇죠. 위기는 누가 봐도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총선의 패배가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왜 대통령 후보 나온 분이 지고 나서 총선 나가고 보궐선거 나가고 이런 예가 없었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몰리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7월 달이죠. 그때 지방선거 바로 이제 당대표를 내쫓는 선거연합을 해체하면서 이제 무너졌는데 선거연합 해체라는 거는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 다리를 자기가 톱으로 썰은 거예요. 잘라갖고 이게 뚱하죠. 그래서 이게 왜 넘어지지? 그건 자기가 자르니까 넘어지지. 그런 식으로 선거연합을 지금 해체를 했지 않습니까? 넘어지려고 잘랐는데 안 넘어지길 바라는 건 이상한 거네요.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이기려면 3가지가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지금 뭐 한미동맹이라든가 전통적인 뭐 미국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뭐 시장에다 뭘 맡기고 이런 것들이 다 깨졌잖아요 지금. 이런 뭐 과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비전을 내세우는 보수의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지도자들이 보수가 하나 새로운 그 노선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통합이죠. 통합. 이게 지금 흩어져 있는 그 세력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거냐. 바깥에 있더라도 선거연대를 제대로 해낼 거냐 아니면 뭐 통합을 할 거냐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DJP 연합 같은 정도가 되니까 된 거지. 세 번째는 어쨌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정무적 판단이 뛰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 세 가지를 다 겸비한 지도자가 있어야겠는데 제 눈에 잘 안 보여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뭐 이준석 대표나 뭐 한동훈 대표나 이런 분들이 뭐 정무적 감각, 뭐 메시지나 이런 거 보면 뭐 역시 탁월하고 뛰어난 분들이고, 근데 이제 통합의 리더십이 있느냐, 이건 역시 캐스천이 좀 있고, 비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다 과거의 뭐 지도자들이 지금 세계가 처한 그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네네. 또 기술의 그 기술 전쟁의 지금 방향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해야 되고 교육은 어떻게 바꾸고 노동은 어떻게 바뀌고 복지는 어떻게 바뀌고 뭐 이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내놓는 지도자가 현재는 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한 가지 좀 뭐 이준석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통합의 능력이 좀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좀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합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그 덕장이라기보다는 네. 지장과 용장에 가깝지 않습니까? 지장에 가깝죠, 사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장에 가깝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용장에 가깝다고 봅니다. 용장에 가깝다고.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2차 세계대전에 그 미군의 전차부대를 이끈 조지 패튼 장군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전쟁을 매우 잘하고 그런 분이긴 한데 뭐 합참에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을 합참 의장에 둘 수는 없잖아요. 합참에 갖다 놓으면 그분도 답답하고 합참도 안 돌아가고 그분은 야전에 있어야 될 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굉장히 이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고 메시지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과거에 이 캠페인으로 보여준 거 동탄에서도 그렇고 당대표 때도 보면 그거는 과거에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게 분명히 있는데 아주 보수적인 분부터 나이 많은 분부터 뭐 여성분들부터 뭐 온갖 분들을 통합 이걸 하나로 묶는 거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통합의 리더십까지 요구하기에는 기대하기는 그거는 다른 분의 몫이 아닐까. 물론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로 성장해서 이걸 다 겪고 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런 정도면 기대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 성경에도 보면 네. 모세가 뭐 사실은 유대인인데 그 이집트의 공주 밑에서 이제 뭐 왕자로 이를테면 이제 40년 자라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 끌고 나올 때는 80세가 돼서 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40년 동안은 그 왕궁을 탈출해갖고 광야에서 40년 엄청난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생략돼 있어서 그렇지 잘 모르지만 그 세월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지금은 보수는 제가 보기에는 정무적 전략적 판단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적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금은 간단히 말하면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북한을 이겨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40년 했어요 우리가. 그 다음 지도자들은 일본을 넘어서자 이걸 한 40년 그렇죠. 했고 넘어섰어요. 네. 자 지금은 뭘 해야 되냐. 중국을 넘어서야 되는 중국을 이겨야 된다. 이게 이제 이준석 세대나 개혁신당 같은 데 주어진 건데 그걸 제공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국보다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어쨌든 그 이준석 세대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기대하는 거고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기술 뛰어남으로만으로 돌파하기는 어려운데 기대해 봐야죠. 그래도 뭐 그렇죠. 기대할 만한 사람 중에 한 분이니까. 예. 덕장까지 장착을 한다면 좀 좋은 능력을 그렇죠. 가져가는 거죠. 예. 지장과 용장인데 제일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덕장이? 근데 이제 그러면 만일에 그것 때문에 뭐 통합에 트러블 메이커고 통합의 리더십이 없어라고 하면 그걸 좀 고치려고 뭘 한다. 저한테 물어보면 좀 반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치는 자기가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게 중요해요. 아 그렇습니까? 정치도 그렇습니까? 안나 카레나라는 소설에 보면 뭐 톨스토이가 뭐 행복한 가정은 다 그 쏘는 게잖아요. 다 비슷한 이유로 뭐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다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전 정치하고 기업은 반대로 봅니다. 다 성공한 정치인과 성공한 기업인은 다 저마다 다 다른 모델로 성공했는데 망한 기업과 망한 정치인은 전 다 비슷한 이유로 망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잘하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곳에서 혁신을 게을리하고 두 번째는 자기 지배력이 약한 곳에서 무모한 도전을 한 경우죠. 보통은. 사자하고 호랑이가 싸우는데 사자가 아주 유리한 들판을 앞두고 괜히 깊은 산속 계곡 가서 싸우면 그 되겠어요? 예, 그런 식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은 돌아왔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자기가 지배력이 강한 메모리에서 혁신을 게을리해서 HBM에서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게 추월당하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 시작했다고 하다가 더 쳐지고 TSMC 더 벌어지고 예, 그렇게 됐는데 다시 돌아와서 기술 경쟁이요. 그래갖고 한 게 뭡니까? 1년 동안 HBM의 기술력을 올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돌아오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다 지장과 용장과 덕장이 다 되면 좋겠지만 그거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그 하나를 장착하고 해야 된다면 문제를 일으키고 모든 사람이 지지받지 못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 강력한 뭔가 이렇게 그 테이블 밑에 있는 걸 다 테이블 위로 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준석 대표가 잘하는 거. 예, 잘하는 걸 해야 된다. 강력하게 메시지 싸움 같은 걸 메시지 이슈를 잡아내는 능력, 그거를 또 메시지 전환하는 능력은 예.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감탄하죠. 저 탁월하다. 그 젊은 세대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감각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좀 보수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준석 대표 이야기까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선거 이야기를 좀 해봤으니까 우리가 또 내년 6월에 이제 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선에 가장 좀 이슈가 되는 것은 서울시장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지지율이 좀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죠.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25%,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 나경원 의원이 11%, 김민석 총리가 9%,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 이렇게 좀 나와 있는 형국입니다. 다른 여론조사도 있습니까? 이거 없습니까? 예, 일단 이렇게 해서 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일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장의 판세 어떻게 좀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저는 뭐 지금도 그 이제는 정치의 중심이 뭐 서울에서 경기도로 좀 옮겨가는 거 아니냐, 네. 뭐 여러 가지로 인구 구성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서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경기도로 빠져나가면서 서울은 상대적으로는 좀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지역이고 여기는 뭐 오세훈 시장이 보수 후보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중도 보수에서도 조금 지지를 받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전 궁금한 게 이게 해볼 만한 지역이 맞습니까? 서울 지금 강남, 용산 빼면은 거의 다 민주당세가 강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서울이 해볼 만한 지역이 맞아요? 예. 국민의 서울은 입장에서?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보셔야 되는 지표 중에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은 뭐 동의하지 않겠지만 정말 볼 필요 없는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건 너무 많이 얘기해갖고 제가 욕도 먹는데 정당 지지율 볼 필요 없어요. 정당 지지율 볼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지표고 그거는 뭐를 보시면 되냐? 네.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긍부정 평가, 네. 그다음에 구도,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찍겠습니까? 아니면 정권 지원을 위해서 여당을 찍겠습니까? 요러는 거 있잖아요. 야당 후보냐 여당 후보냐 요거. 네네.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하고 또 하나 물어봐야 되는 게 지금 야당이 그럼 대안이라고 생각하느냐. 요 세 가지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볼 필요가 없고 또 하나 볼 필요 없는 데이터가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만 쭉 소위 말하면 나래비 세웠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있고 저 조사를 왜 하는지 전자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범진보, 범보수 이렇게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저것도 정당 지지율 볼 필요 없어요. 그런 조사 저거 할 필요 없어요라는 거를 섞어하는 조사 하지 마세요라는 거를 지금 20년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도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범보수 후보 따로 민주당 후보 따로 이렇게 하고 상위 2명씩을 가상대결 붙여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제작진들 들으셨죠? 아니 근데 뭐 여기서 조사한 건 아닐 거고. 아니 범진보, 범보수 지지율 조사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한번 자료 있으면 한번 잠시 후에 좀 띄워주시기로 하고 일단 범진보랑 범보수를 다룬 게 있는데
범진보 김민석 후보가 나왔을 때 44.2%, 오세훈 후보가 나왔을 때 40.5%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조사 그건 결과가 저도 있어요. 봤어요. 이건 좀 된 거죠. 예, 시간이. 지금은 사실은 좀 지금 의미가 없고 지금 네네네. 하는 조사들은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뭐 할 텐데 내년 1월 1일 날 발표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날 그러니까 발표. 이제 지방선거가 뭐 6월에 있으면 1월 1일자 특집으로 쫙 발표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서울시장 선거 이제 발표합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누가 치고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2006년도에도 느닷없이 강금실이 치고 나와서 이제 그 강금실 잡으려면 오세훈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예, 예. 그렇게 된 거니까 그때 아마 여당에서도 지금 있는 후보군 갖고 안 되면 좀 새로운 사람을 좀 불러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지금 박주민 의원이 어쨌든 지금 현역 의원으로는 유력하죠. 되게 유력하게 지금 네. 높게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국무총리 하는 김민석 의원. 근데 안 나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니 그건 이제 봐야 되니까 네. 본인이 뭐 이제 그 카드가 있고 뭐 강원시 실장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그분은 뭐 충남 나간다면 충남도지사겠지 그렇죠. 서울시장은 아닐 것 같고 네. 오히려 주목하는 거는 지금 성동구청장인 정원호 구청장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인데 구청장인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건 옛날에 성남시장이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후보 조사에 딱 잡혔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거든요. 기초단체장인데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삼선 구청장을 지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선 구청장을 지낸 뭐 지낸 이해식 의원도 뭐 강동구청장 여러 번 했고 뭐 김영배 구청장 뭐 김성한 장관도 구청장 뭐 노웅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후보군들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강성 뭐 전현희 의원이라든가 또 뭐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좀 강성 지자들이 지지하는 후보군들로 네네. 서영교 의원도 과연 있고요. 그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서 오세훈 시장을 꺾을 수 있겠느냐?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지 뭐. 예. 근데 결국 당내 경선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저렇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셨던 분들이 당내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예. 이제 정당이라는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선 때 가면 누가 나가야 이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당원들조차도 예,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되죠. 하게 된다. 우리가 그 외연 확장이 있냐 없냐 그러지만 2022년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송영길 대표가 좀 무리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항의 기억납니다. 지역구를 예. 이재명 후보한테 양보하고 왔는데 네. 그때 서울에요. 송영길 시장 후보가 보통은 구청장 후보보다 지지율이 좀 높아야 되는데 25개 민주당 후보보다 다 지지율이 낮았어요. 그건 민주당 지지자들도 안 찍을 정도로 명분도 없고 외연 확증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또 이전 시장에 또 문제도 있었고 그게 넘어와서 그대로 좀 반영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그 전 서울시장이셨던 그때가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까? 박원순 시장 이후 아닙니까? 이유지만 이미 네. 그때는 오세훈 시장이 일단 먼저 한 게 있으니까 이제 아. 보궐선거 때 됐으니까 네네네. 현직 시장은 오세훈인데 근데 옆 동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사실은 민주당의 그 색깔은 좀 약한 분이죠. 그랬는데도 31개 시군의 민주당 후보보다는 득표율이 다 높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약간 외연 확장이 된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네. 당원들이 좋아하는 후보로 그냥 가서 좀 리스크가 있는 선거를 치를 거냐 아니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아서 좀 낼 거냐. 대통령 선거든 서울시장 선거든요. 선거는 똑같습니다. 믿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후보를 찾는데 그 믿을 수 있으면 이길 수 없고 네. 이길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민은 좀 있을 겁니다. 민주당도.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은 그럼 아무래도 좀 그래도 다소 오세훈 시장이 좀 유리해 보이는 구도. 근데 이제 1월 1일 날 나오는 발표를 좀 봐야 되는 오세훈 시장의 상황이군요. 리스크는 뭐 지금 4번 하고 5번째 도전이니까 너무 익숙한 서울시장이시니까 네네네. 그 점은 좋은 그렇죠. 점이지만 네. 좀 피로감이 있는 거야. 또 오세훈이야? 또 이런 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 있는 분들한테는 경쟁력이 있겠지만 뉴페이스가 나온다면 과연 그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건지 민주당에 정말 혁신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 기업가를 갑자기 뭐 공천한다든가 그러든지 하여튼 뭐 완전히 다른 카드를 딱 꺼냈을 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냐 네네네. 그런 생각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고 내년도 6월달에 서울시장 선거 판세를 지금 얘기하기는 좀 이른 감은 있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부산시장도 한번 볼까요? 부산시장도 여론조사가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것도 역시 아까 범여권이나 범여권을 보자고 하셨는데 일단 좀 보면은
적합도에 보여서 전재수 장관이 지금 23%를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박형준 현재 시장이죠. 16%. 김도읍 의원 7%. 조국 의원은 또 여기도 있네요. 예. 전 비대위원장 6%.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판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저것도 좀 띄워놓으면 좀 다를 수 있는데 네네. 같이 놔두면 물론 조국 대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표도 좀 분산된다고는 보이지만 네. 아무래도 보수표가 후보군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측면이 있고 전재수 후보는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모두가 떨어졌는데 낙동강벨트 다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됐죠. 분이니까 예. 경쟁력이 있는 분이고 네네네. 지금 장관도 했으니까 저분이 뭐 아무래도 조금 더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상대적으로는 좀 온건파고 이러기 때문에 중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오는 것 같고요. 물론 부산도 지금은 좀 이른 감은 좀 있습니다. 좀. 양자 대결을 봤을 적인데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좀 기간이 좀 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재수 의원이랑 박형준 현 시장이 붙었을 때 거의 뭐 박빙입니다. 이건 오차 범위 안쪽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뭐 박형준 시장이 다른 민주당 후보를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조국 비대위원장이 지금 대표죠. 예. 지금 대표가 예. 되시죠. 조국 대표가 지금 부산시장에도 나오고 서울시장에도 얼굴을 좀 내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올까요? 어디든 나올 수도 있는데 네네네. 뭐 본인이 뭐 그분은 이제 저는 서울은 아닐 거라고 보고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저는 뭐 양보할 거라고 보이지도 않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 총선 때만 해도 형제당이라고 얘기를 다 했고 사실은 민주당이 되게 어려움을 처할 뻔했는데 조국혁신당을 만들어서 방파제 역할을 해서 이탈을 좀 막아줬고 네. 그런 측면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뒤에 행보를 보면 분명히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조국 대표는 부산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굉장히 강한 분이고 거기에 대표적인 그 정치인으로 지금 성장하려고 하니까 부산을 본인이 아마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그 선거 연대를 또 하게 된다면 네. 아마 다른 데보다는 부산시장을 민주당한테 양보하라고 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서울보다는 부산이 예, 더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가 단체장에 나올지 보궐선거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거는 모르겠지만 선거에는 일단 뛰어들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에서는 뛰어들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구시장 한번 볼까요? 대구시장도 좀 여론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죠. 예, 21.2%로 후보 지지도 1위입니다. 2위는 김부겸 전 의원이죠. 15.6%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두 분만 봐도 되겠습니다. 그 대구시장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게 나오네요. 이 후보로 진짜 대구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분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저분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쟁력이 지금 유지될 요 거라고 보지 않다. 시점에서의 저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네. 저분을 저렇게 무리하게 내보낸 그 이재명 정권 또 그 민주당에 대한 경고 그리고 약간의 응원의 성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없고 인물 경쟁력이나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고 네. 과거에 대한 평가가 지금 반영된 거기 때문에 저거는 의미 없는 숫자라고 저는 보고 숫자다. 예. 당이 어쨌든 내년에 대구시에서 정권을 다시 탈환해 오려면 대구시장이 얼마나 개혁적이고 상징으로 미래로 갈 거냐라는 걸로 다시 볼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현재와 과거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거지 미래를 반영하는 게 아니어서 지금 뭐 이진숙 위원장께는 좀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이진숙 위원장이 좀 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좀 응원한다는 측면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우린 거기 동의할 수 없어요. 당신들이 하는 일에 이런 정도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판도를 바꿀 만한 국제적인 정세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부동산 문제에서 이제 만약에 내년에 보유세를 민주당에서 건들게 되면은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실제로 세금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서 뭐 이런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보고 계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뭡니까?라고 얘기하면 제가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보유세다 이런 얘기 좀 하시다. 이거는 네. 다 이미 들어와 있는 거고 알고 있는 부분. 예. 그때 가서 예상 못하게 벌어진 사건. 그렇죠. 네, 그거 그러니까 그게 뭐 선거 전전날도 될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느닷없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 영향을 미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갖고 이런 것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예, 선거날 당일 가봐야 된다. 예측할 수 없는 게 변수다. 네. 한 5일 전에도 뭐가 생기면은 네, 갑자기 지지율이 변하는 게 선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시사나 이런 것을 대표님한테 좀 과외받고 가는 기분이에요, 항상. 아니 늘 말씀 그렇게 하시면서 사실은 저보다 오늘은 좀 제가 잘 모르는 경제도 조금 다루고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외교안보나 경제 얘기 나오면 일단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요즘은 어떻게 된 게 그런 얘기를 하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왜요? 아니 내가 모르는 걸 전문가 아닌데 어떻게 아는 척하냐. 그냥 얘기하면 된대. 세상 무서워졌어요. 어떻게 그걸 저한테. 요즘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남아서 다 검증되고 끝까지 남아서 쫓아다니는 영상이 계속 존재하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정치에 대한 이해, 시사에 대한 이해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 편 이렇게 그려주신 것 같은 느낌. 그 그림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지는 우리의 몫이죠.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런 그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자주 좀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박성현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